화폐의 역사 제15회 뉴턴, 로크, 그리고 대제주조 근대 자본주의 화폐 질서의 문턱에서. 안녕하세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유승경입니다. 오늘은 화폐의 역사 15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른 때보다 좀 긴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14회에서 근대 중앙은행의 모델이 된 영란은행의 탄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근대 자본주의 화폐 시대로 진입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영란은행이라는 표현 대신 잉글랜드 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영란은행이라는 표현이 낯설다는 의견도 주셨더군요. 영란이란 잉글랜드의 한자 표기죠. 현재 잉글랜드 은행은 영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여기서 영국이라고 하면 유나이티드 킹덤을 말합니다. 그리고 UK는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구성되어 있지요. 이 부분은 일반 상식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제 뉴턴, 로크, 그리고 대제주조. 오늘의 주제는 아이작 뉴턴과 존 로크가 등장하는 화폐사에서 매우 유명한 사건, 바로 대제주조입니다. 대제주조란 기존 주화를 대대적으로 회수하고 새로운 주화를 다시 주조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유명한 위대한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 영국의 조폐국장을 지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뉴턴은 위대한 물리학자일 뿐만 아니라 화폐사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주화의 테두리에 숨겨진 위대한 역사. 우리나라 동전을 봐도 테두리에 까칠까칠한 홈, 즉 통이 모양이 파여있지요. 바로 이것이 뉴턴이 도입한 조치입니다. 이 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은화나 금화의 테두리를 조금씩 깎아내는 행위, 즉 클리핑이 매우 흔했습니다. 이렇게 떼어낸 금속가루를 모아 녹이면 상당한 이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뉴턴은 주화의 옆면을 깎는 순간 즉시 흔적이 드러나도록 만들면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주화에 남아있는 그 테두리 홈은 뉴턴의 작품입니다. 자유주의의 시조, 화폐 논쟁에 뛰어들다. 그리고 존 로크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로크는 토머스 홉스에 이어 사회계약론을 전개했던 사상가이자 영국 명예혁명의 이론가, 그리고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의 시조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유명한 명제로 잘 알려져 있죠. 그는 사회계약을 통해 절대적 주권을 가진 군주, 즉 강력한 국가 권력을 옹호했습니다. 반면 로크는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로크에게 사회계약이란 주권을 무조건적으로 위임하는 행위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구성된 시민정부의 정당성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로크는 입헌주의, 재산권, 저항권을 정식으로 이론화한 인물이 되었고 근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전통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철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 바로 존 로크가 화폐 문제에 매우 깊이 개입했다는 사실입니다. 로크에게 화폐는 단순한 경제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 신뢰, 정의가 걸린 정치적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90년대 영국의 화폐 위기, 그리고 1696년 대제주조 국면에서 로크는 철학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서도 현실 정책 논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정치 철학과 화폐사가 본격적으로 하나로 맞물립니다. 복습, 신유리지란 무엇인가?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반드시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신유리지란 무엇인가? 또 하나는 잉글랜드 은행의 운영 방식입니다. 오늘날 신유리지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폐의 액면 가치와 화폐 제조 비용의 차이다. 예를 들어 5만원짜리 지폐를 만드는데 100원도 들지 않는다면 중앙은행은 약 49,900원의 이익을 얻는다는 설명입니다. 만약 위조 지폐가 성공적으로 유통된다면 그 이익은 위조범에게 돌아가겠지요. 이것이 현대적 의미의 신유리지입니다. 하지만 중세와 근대 초의 신유리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보통 책에서는 액면 가치와 내재 가치의 차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내재 가치란 금속의 시장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투명한 금속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는 먼저 금과 은의 공식 가치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은 100g을 1파운드로 정합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은 1kg을 주조소로 가져가면 이론적으로 10파운드의 주화를 받게 됩니다. 이때 국가가 가져가는 주조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를 불화사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유리지가 아닙니다. 이제 진짜 신유리지가 등장합니다. 국왕이 공식 가격을 바꿉니다. 은 1kg은 15파운드와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조 수수료는 고려하지 않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 은화 10파운드를 가져오면 새 주화 15파운드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은 1kg을 새로 가져와도 15파운드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조소에서는 은 1kg으로 20파운드의 주화를 찍습니다. 민간인에게 15파운드를 주고 5파운드를 국가가 가져갑니다. 이 5파운드가 바로 신유리지입니다. 즉, 은 1kg 중 250g에 해당하는 가치가 국왕에게 이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은을 주조소로 가져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명목 단위로는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채는 명목 단위로 정산됩니다. 구화폐로 10파운드의 빚을 졌다면 신화폐 10파운드로 법적으로 청산됩니다. 그래서 구화폐 10파운드를 가져온 사람이 신화폐 15파운드를 받아 10파운드로 빚을 갚아도 5파운드가 남게 됩니다. 이것이 국왕이 공식 금속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얻는 이익, 신유리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조 수수료인 불화사지를 더하면 이를 총 신유리지라고 부릅니다. 신유리지의 추가 효과. 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반응합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은 항상 지연됩니다. 국왕은 물가가 오르기 전에 이미 지출을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실질 이익까지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책에서 잘 말하지 않는 신유리지의 실체입니다. 잉글랜드 은행의 운영 방식. 이제 다시 잉글랜드 은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교과서의 전형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잉글랜드 은행은 납입자본으로 국채를 매입했고 그 국채를 기반으로 은행권을 발행했다. 그런데 이 설명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국채는 화폐가 아닙니다. 국채란 국가가 미래에 화폐를 지급하겠다는 채무 증서일 뿐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나옵니다. 은행권을 들고 와서 상환을 요구하면 잉글랜드 은행은 무엇을 내어주어야 합니까? 잉글랜드 은행의 실제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694년 영국은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잉글랜드 은행이 설립됩니다. 설립 당시 납입 자본은 120만 파운드였습니다. 이 자본의 성격은 분명합니다. 은행을 운영하기 위한 자기 자본이 아니라 국채 인수 비용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납입한 120만 파운드는 국채 인수에 전액 사용합니다. 국가는 그 대가로 연 8%의 이자와 추가 관리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납입 자본으로 영구 국채를 인수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설명이 멈추면 안 됩니다. 문제는 다음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국채를 기반으로 은행권을 발행했다. 국채는 즉시 지급 가능한 화폐도 준비금도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 단계를 봐야 합니다. 실제로는 다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1. 은행은 납입자본으로 국채를 인수합니다. 2. 동시에 그 금액이 은행장부에서 국가예금으로 설정됩니다. 이것은 물리적 금화 이동이 아니라 제도적, 회계적 구성입니다. 즉, 납입자본은 법적으로는 국채 인수 자금이었고 회계적으로는 국가예금의 원천이었습니다. 잉글랜드 은행의 은행권은 국채를 기초로 발행된 것이 아닙니다. 은행권의 기초는 국가예금입니다. 은행권이란 본래 예금에 대한 지급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 예금을 인출하지 않습니다. 대신 잉글랜드 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을 받아 군사비, 급여, 공공지출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완성됩니다. 납입자본, 국채 인수, 국가예금 형성, 은행권 발행, 국가지출. 국가예금은 장기적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전액 인출될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 예금을 기초로 그 이상의 은행권을 발행해 민간에 대출합니다. 이 지점에서 부분지급준비제가 작동합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은 부분지급준비제를 활용해 민간으로부터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정확한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잉글랜드 은행은 납입자본으로 국채를 인수했고 그 국채 인수로 형성된 국가 예금을 기초로 은행권을 발행했다. 이 순서를 놓치면 근대 중앙은행은 결코 이해되지 않습니다. 대제주조.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694년 잉글랜드 은행의 설립을 통해 영국이 국가 신용이라는 근대적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직후 영국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실물 화폐 위기에 직면합니다. 은행권, 즉 지폐는 막 발행되기 시작했지만요. 일상적인 거래는 여전히 은화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은화들이 훼손되고 그로 인해 물가가 오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클리핑이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클리핑, 즉 깎아내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1690년대에 영국의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돈은 멀쩡한 동그라미 모양의 은화가 아니라 테두리가 깎여나간 말 그대로 흉물스러운 금속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690년대 영국을 강타한 화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지성인인 존 로크와 아이작 뉴턴이 참여한 1696년 대제주조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깎여나가는 은화와 그레샴의 법칙. 위기의 원인은 클리핑, 즉 화폐 훼손이었습니다. 당시 은화는 기계로 정밀하게 찍은 것이 아니라 망치로 두들겨 만든 주화로 얇은 형태였기 때문에 가위로 테두리를 조금씩 잘라내도 눈치채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은화 테두리를 조금씩 깎아 은 조각을 모읍니다. 그 은을 녹여서 팔아 이익을 챙깁니다. 그리고 가벼워진 은화는 액면가 그대로 시장에 유통합니다.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1695년 조사에 따르면 시중 은화는 원래 무게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람들이 1실링짜리 은화를 받으면 무게를 달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1실링이 아니라 6펜스 정도의 은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서 거래를 거부하거나 물건값을 2배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그레샴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 법칙입니다. 테두리가 깎이지 않은 무거운 새 은화, 양화가 나오면 사람들은 그것을 시장에서 쓰지 않습니다. 녹여서 해외로 팔아버리거나 아예 장롱 속에 숨겨버립니다. 반대로 시장에는 가벼워진 헌 은화, 악화만 돌아다니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영국은 프랑스와의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 해외로 은을 보내야 했는데요. 영국 화폐의 신뢰가 붕괴하자 런던 환율은 암스테르담 시장에서 25% 이상 급락합니다. 그리고 금화인 기니의 가격은 액면가 21실링에서 30실링까지 치솟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화폐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세기의 논쟁, 로크 대 라운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695년 재무부 장관 윌리엄 라운즈와 철학자 존 로크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핵심은 이 질문입니다. 돈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라운즈의 현실론, 이름을 바꾸자. 라운즈는 재무관료로서 매우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은화의 무게는 이미 줄어들었고 은값은 올랐습니다. 5실링짜리 크라운에 들어있는 은의 가치가 시장에서는 이미 6실링 3펜스 정도입니다. 그러니 액면가를 20% 올려서 현실과 맞춥시다. 즉, 지금 유통되는 가벼운 은화를 법적으로 정상으로 인정해버리자는 겁니다. 이는 현대적 의미로는 화폐 평가절하입니다. 로크, 약속은 신성하다. 반면 로크는 완강히 반대합니다. 로크는 화폐를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사이 그리고 시민들 사이의 신성한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로크의 핵심 주장은 단호합니다. 1파운드는 1파운드입니다. 액면가를 바꾸는 것은 공공의 사기이며 계약 위반입니다. 로크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평가절하를 인정하면 기존의 빚을 진 사람들은 갚아야 할 은의 양이 줄어 이득을 보고 반대로 채권자는 도둑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크는 과거의 무게와 순도를 그대로 되돌리는 고전 기준 회복을 주장합니다. 로크의 승리와 제주조의 고통. 결국 의회는 로크의 손을 들어줍니다. 건전화폐, 계약의 신뢰 명분이 경제적 현실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1696년 영국 정부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모든 헌은화를 회수하고 예전 무게와 순도를 100% 지킨 새 은화로 다시 찍어낸다. 이것이 바로 대제주조입니다. 그런데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헌은화를 받아 새 은화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줄어든 은의 무게만큼 정부가 그 손실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 비용은 약 270만 파운드,
당시 영국 1년 세입의 절반을 넘는 규모였습니다. 이를 메우기 위해 악명 높은 창문세가 도입됩니다. 1696년에 도입된 창문세는 구조가 단순합니다. 집에 창문이 많을수록 부유하다, 세금을 더 내라. 무거운 새 은하를 만들기 위해 통화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시중에 돈이 마르자 물가가 폭락하고 상거래가 위축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이 따라붙습니다. 로크의 철학적 승리가 경제적 불황을 불렀다. 아이작 뉴턴과 의도치 않은 결과, 근본이 제로의 길. 이 거대한 제주조 사업의 실무 책임자는 당시 조폐국 국장이었던 아이작 뉴턴이었습니다. 뉴턴은 위조범을 추적하고 조폐 공정의 효율을 끌어올려 단기간에 막대한 양의 은하를 찍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로크의 주장대로 은하의 가치는 옛 기준, 즉 높은 가치로 고정되었는데요. 반면 금화, 특히 기니의 가치는 시장 가격보다 높게 설정된 상태로 방치됩니다. 당시 유럽 대륙에서 금은 교환비는 대략 1대 15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기니 한 개가 21실링 6펜스로 통용되어 금은 비율이 1대 15.5에서 16 정도로 형성됩니다. 즉, 영국에서는 금이 고평가된 셈입니다. 은이 빠져나가고 금이 들어오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합니다. 영국에서 은하를 녹여 대륙으로 가져가 금으로 바꿉니다. 그 금을 다시 영국으로 가져와 주조합니다. 그 과정에서 차익을 얻습니다. 그레샴의 법칙이 또 작동합니다. 애써 만든 새 은하는 곧바로 해외로 유출되고 대신 금이 영국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1717년 조폐국장 뉴턴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기니의 가치를 21실링으로 낮춥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을 약간 과대평가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뉴턴의 실수 혹은 어떤 해석에서는 뉴턴의 선택 때문에 영국에서는 은하가 점점 씨가 마르고 금화 중심의 유통이 굳어집니다. 뉴턴의 실수와 의도하지 않은 근본이제. 영국은 법적으로는 은을 중심으로 하는 복분이제였지만 뉴턴의 실수로 사실상 근본이제 국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1816년에 가서야 법적으로 근본이제가 됩니다. 결론, 역사의 우연과 제도의 탄생, 역사는 정교한 계획의 산물이 아니다. 1696년 대제주조는 로크의 철학적 신념과 뉴턴의 과학적 행정이 결합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화의 순도를 지켜냄으로써 화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의도와 달랐습니다. 은은 사라지고 금이 들어왔고 영국은 사실상 근본이제로 기울었습니다. 이 우연한 결과는 훗날 영국이 세계 금융의 패권을 쥐게 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18세기 내내 영국은 금이 풍부한 나라가 되었고 이는 1816년 법적 근본이제 도입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근본이제 시대는 정교한 계획의 산물이 아니라 1696년의 위기와 그에 대한 반쪽짜리 해결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훗날 영국이 세계 금융의 패권을 쥐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때로는 직선이 아니라 우연한 굴절을 통해서 전진합니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유승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